지금 배우자랑 한 집에 살면서 말만 붙였다 하며 무시하고 아니면 큰 소리로 싸움이 나버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배우자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너무 살기 힘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당장 짐 싸서 집을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건데요. 이렇게 잘못 별거를 시작하셨다가는 이혼이 안 되거나 이혼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하실 때 불리해지지 않게 별거를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에 별거 하려고 준비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별거 하시기 전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꼭 알고 준비하세요. 그래야 이혼 잘못해서 평생 후회하실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별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건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내가 특별히 바람 핀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집의 경제적인 상황을 아주 악화시켰다거나 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부부 사이가 말이 안 통하고 성격 차이로 매일같이 싸우고 하는 바람에 이 싸움을 피하고 더 이상 이 분쟁을 지속하고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것을 좀 그만두고 싶어서 이제 혼인관계를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부부 쌍방이 어떤 잘못이 크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유책 배우자가 아닌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가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제는 뭐 같이 살지 말고 매일 보면서 싸우지 말고 일단 먼저 별거부터 하자라고 합의하신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별거 하실 때 궁금해하시는 점들 제가 말씀드려 볼 텐데요. 만일 집에 남아있는 배우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린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가? 저 정도면 이제 이혼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본 것 같아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사실은 그것만으로 뭐 어떤 이혼이다, 혼인 파탄이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부족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도어락 비밀번호로 바꿔가지고 내가 들어간다. 근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제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든 열어야겠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녀에게 비밀번호 뭐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럼 또 애들이 엄마가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막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이걸 뭐 또 여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이게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했을 때는 그렇게 자기가 있었던 그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막 되게 장기간 막 5년, 10년 따로 살았다.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들어가려고 막 비밀번호 안 열리니까 수리공 불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바꾸는 사람은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또 애매한 게 비밀번호 바꾸는 거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고 막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랬는데 변호사가 비밀번호 바꾸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으니 너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혼인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족인가요? 아니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가족인가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각각의 하나의 어떤 행동이 이 행동은 문제된다, 이 행동 문제 안 된다가 아니고 이 행동에 보인 전후 사정의 행위 태양이 있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은 뭐 문제다, 이 행동 문제가 안 되는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변호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죠.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다를 것 같아요. 별거한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됐어. 근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별거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그럴 때는 내 거주지가 여전히 거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내 집에 들어간 거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내 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뭐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 규정 때문에 그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한은 절도죄 이런 게 성립을 안 했었거든요. 특히나 내 물건 가지고 오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이제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가지고 왔을 때는 이게 절도죄 문제가 되는가에 쟁점이 있었는데 예전에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였는데 그 규정이 위헌이 되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뭐 어느 정도였냐면 누구 한 명이 출장 간다. 그럼 이날인가 해서 그냥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털어갔었습니다. 이사 갈 집으로. 정말 수저 세트 하나 두고 갔어요.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모든 짐을 다 가져가는 이 수준은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어느 집에 이사를 가기로 하고 빈집 보는 그런 수준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하나 남기고 가는 게 옷장 안에 있는 그 상대방의 옷 그거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렇게를 해도 예전에는 상대방의 불법성을 이유로 우리가 고소를 해가지고 절도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다 애매해진 상황이라서 서로 예전 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 문제 안 되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출과 별거를 구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실제 소송에서 가출과 별거가 크게 다르지 않고 의미가 없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합의가 된 건지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기로 부부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에서 먼저 따로 살자라는 데까지 동의가 돼서 별거를 시작했다. 라고 하면은 이 별거에는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이혼 시점이 그로부터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이루어질 경우에 양쪽의 그 악화된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되면은 그때 1년 전에 있었던 혹은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별거의 원인부터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별거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일방적으로 가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일방에 어떤 잘못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먼저 별거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별다른 이유가 없이 성격 차이로 이렇게 별거를 하기로 한다라는 정황을 증명할 만한 어떤 증거가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6개월 후, 1년 후에 어떤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에 올바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는 위자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 문제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에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재산 분할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혼인 파탄 시점을 별거시로 잡는다라고 하면 내가 별거 이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만일 내가 별거한 다음에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그로 인해서 매출이 굉장히 커졌고 그로 인한 소득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한다면 별거 이후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선 좋겠죠. 그건 상대방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별거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소득도 그때는 혼인 파탄 시점이 아니고 이혼의 시점도 아니니까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관해서도 별거시가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지금 그 별거라는 건 굉장히 법률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지금 부부의 모든 재산이 A라는 사람 일방에게 있다. 그런데 A와 B가 별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별거를 해서 쭉 살아보니까 A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재산이 A 쪽에 있으니까 재산 분할을 이혼을 한다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별거한 지 뭐 6개월, 1년 후에 자 이제 서류 정리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근데 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꼭 이혼을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돼가지고는 양쪽 다 유책 사유가 딱히 없는 사안이니 이게 그냥 단순히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이 문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한쪽은 이혼을 바라고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양쪽 다 유책 사유는 없고 이런 사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안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또 미성년 자녀도 있다라고 하면 이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이혼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별거를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별거는 무조건 불리하다입니다. 보통 법률에 있어서 소송에 있어서 무조건이라고 묻는 말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말은 그냥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거냐 가출이냐 이거는 양쪽의 주장일 뿐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가출을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유책 배우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상대방이 맞다 못해 상대방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그럼 이걸 가출로 평가하고 그 사람을 유책 배우자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개념에서 가출이냐 별거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다만 내 사건에서 내가
지금 별거를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 가기에 적절한 방법인가, 이걸 검토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유책 배우자라면 어떨까요? 만일 여러분이 바람을 폈다, 혹은 가정폭력이 있었다, 혹은 생활비를 더 이상 상대방에게 지급하기 싫다, 이런저런 이유로 트집을 잡고 하다가 집을 나갔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유책성은 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유책 배우자고 어차피 내가 뭐 이혼소송을 해도 안 될 거니까 그냥 같이 못 살겠다, 그냥 집이나 나가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집을 나갔을 수도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가 있는 부부가 유책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데 그 위에 그것보다 더한 유책을 계속 쌓아나간다, 이런 모습은 재판부에서 보기에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책 배우자들 중에서 별거를 하면은 이혼이 저절로 되지 않나, 별거를 장기간 하면 이혼이 된다던데요, 별거로 혼인 파탄 주장하면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바람 폈다, 혹은 다른 유책 사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별거라는 것을 시작하고 내가 이제 별거를 주장해가지고 이혼을 어떻게 이끌어보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어렵습니다. 장기의 별거로 인해서 혼인 파탄을 주장하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닐 때, 혹은 쌍방 다 유책인 경우, 이럴 때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만약 상대방에게 나와 대등한 정도의 유책 사유는 없는데 나는 유책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별거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유책이 유책이 더해진 겁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단순히 별거를 한다라고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평가되지도 않고,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이혼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그 유책 배우자가 상간녀와의 동거를 위해서 집을 나가고 뭐 별거 기간이 한 20년 되고 그 사이에 뭐 교류도 거의 없었고 한 케이스에서도 법원이 이혼 소송을 기각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거 생활이 20년이 넘는 케이스에서도 유책 배우자가 별거를 시작했다, 유책 배우자가 가출했다 하는 사건에서는 본인이 원한다고 이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중 하나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언제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만약에 이혼을 원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혼은 됩니다. 그럼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유책 배우자들은 자신의 배우자들이 이혼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또 괴롭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혼의 의사를 끌어내려고. 오늘은 별거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과 그리고 별거를 결정하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혼을 원하시고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섣불리 별거를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에서 별거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할지, 혹은 주의해야 되거나 좀 남겨야 되는 증거 같은 건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변호사와 상의한 이후에 여러분의 케이스에 맞게 행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별거라는 건 단순하게 해서 불리하다, 안 하면 좋은 거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혼 소송까지 이루어진다면 재판부에서는 별거 전후의 맥락,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전제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보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이 나중에도 쉽게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관련해서 쌍방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런 대화들을 좀 남겨두시고, 쌍방의 유책이 없는 사안이다 라고 하면 쌍방의 합의하에 별거를 하기 시작한다, 유책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혼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남길 수 있다면 남겨두시는 게 안전한 이혼을 위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는 별거 관련해서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